예, 다시 소개드리겠습니다. 저는 임동민이라고 하고요. 오늘 21세기 화폐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 기술적인 내용이나 금융적인 내용보다는 그 18세기부터 그리고 20세기까지 이제 전 세계 화폐 금융 시스템이 어떻게 구축이 됐는지를 한번 좀 소개해드리면은 이제 이 발표를 들으시는 분들께서 조금 도움이 되실까 해서 이 내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는 그 한 18년 정도 증권사에서 이코노미스트로 활동을 했고요. 작년까지 교보증권 이코노미스트로 있다가 작년에 좀 퇴사를 해서 좀 이제 독립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 군데 정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디이콘의 경제 M이라는 이제 브랜드로 기고를 매주 하고 있고요. 제 경제 뷰를 알리는 기고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랩 2050이라는 싱크탱크에서 경제 파트너로 참여해서 또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미스크라고 하는 소셜 임팩트 투자사인데요. 여기서도 파트너로 해서 조인해서 세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하는 일은 이코노미스트입니다. 그래서 경제 분석가고요. 경제 분석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이제 크게 세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경제학자들, 경제학자들이 있고, 두 번째는 그 경제연구소나 뭐 기업이나 아니면 국가에서 산업이나 정책을 연구하시는 연구자들, 그리고 이제 저처럼 마켓에서 이제 시장에서 경제를 분석하는 애널리스트가 있는데, 저는 그 이제 세 번째 일을 해왔고요. 그 일을 계속 쭉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2017년에 제가 그 리서치를 했고, 그때부터 좀 지금까지 리서처로서, 애널리스트로서 그 이 현상과 시장을 바라봤던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드린 내용은 이제 화폐 전쟁, 그 21세기 화폐 전쟁이라는 제목인데 18세기부터 지금까지의 화폐 제도와 금융 제도를 한번 좀 이렇게 30분 동안 요약해서 쭉 훑어보는 걸로 하고, 마지막에 이제 디스커션 아젠다를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세계의 이제 화폐 제도와 금융 제도는 음, 제 생각에는 한 200년 정도의 역사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200년 전에 이제 지금의 우리의 화폐나 금융 제도의 기축이 됐었던 것이 어떻게 이제 세팅이 됐냐라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 앞으로 21세기에 뭐 지금 금융도 그렇고요. 그리고 뭐 블록체인 금융도 그렇고 크립토 금융도 그렇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오히려 이제 과거를 보면서 한번, 뭐 사람은 똑같으니까요. 경제 활동은 똑같으니까.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전개될 것인가라는 부분들 한번 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18세기를 보게 되면은 그 19세기죠. 19세기, 20세기인데 영국에서 이제 블리오니스트 논쟁이라는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쟁은 뭐였냐면은 이 그 은행이 화폐를 발행해서 금으로 태환을 해 주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논쟁이었습니다. 영국에서 벌어진 논쟁이고, 통화학파와 금융학파 간의 논쟁이 있었는데, 통화학파는 화폐는 태환되어야 된다, 금으로. 그것을 주장하는 학파고요. 그다음에 금융학파는 그 은행이 은행권을 발행해서 금의 태환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그 통화를 은행이 발행할 수 있다, 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 이런 학파의 논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쟁들 속에서 1844년 영국의 수상이었던 필 은행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통과를 시키게 되면서 그 영국부터 해서 지금까지 그 영국을 그 당시에 이제 영국의 최고 선진국이었기 때문에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화폐제도, 금융제도 이런 것들이 이제 그때 딱 이제 토대를 갖추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제 다양한 민간 은행들이 있었는데 다양한 민간 은행들이 은행권을 발행하면서 이제 그 교환의 매개 수단으로 이렇게 쓰고 있었었는데 요때 1844년에 이 필은행법을 통과시키면서 영국은행을 발권국과 금융국으로 분리시키고 민간은행들의 은행권 발행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게 왜 그랬냐면은 그러니까 영국의 그 민간 은행들이 이제 은행권을 굉장히 많이 발행하게 된 거죠. 은행권을 많이 발행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신뢰가 없어지게 되니까 은행 그 뭐 부도가 나타나게 되고 그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니까 이것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들이 이제 필은행법입니다. 그래서 민간 은행들한테는 은행권을 발행하지 못하게 하고 영국 은행을 중앙은행으로 설립해서 발권국과 금융국으로 분리시켰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영국의 중앙은행을 나타나게 하는 이제 첫 주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시중은행들은 그때 이제 은행권을 발행 못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예금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민간의 예금을 받게 돼서 대출을 해서 신용 창출하게 되는. 그래서 이게 이제 라면하고 시작이었던 거죠. 김밥 주시겠어요? 중앙은행이 김밥 먼저 좀 주세요. 중앙은행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중앙은행이 할 일이 결정되게 되고 발권국과 금융국으로 하는 일이 나타나게 김밥 되고 먼저 그다음에 주세요. 민간은행들이 이제 예금을 받아서 금융 서비스를 하게 되는 그게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시중은행들이 이렇게 이제 예금을 받아서 대출하니까 지금 발생되는 그런 문제들이요. 그러니까 금융위기가 발생되고 뱅크런이 발생되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됐죠. 그래서 요게 이제 또 구축이 된 다음에 이때 영국의 이 언론인이었는데 베저라는 사람이 이 이코노미스트지의 2대 편집장이었습니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의 이 사람이 이제 금융위기가 발생됐었을 때 중앙은행이 어, 지불 능, 그 지불 능력이 있지만 일시적으로 현금이 부족한 은행한테는 아주 좀 높은 금리로 구제금을 공급하면 된다. 그러면은 중앙은행이 이 금융위기를 다룰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 프린시팔을 하게 되고 요것을 이제 시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요 과정을 거치면서 중앙은행이 영국은행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중앙은행의 목적과 역할이 딱 구축이 된 거죠. 중앙은행은 뭘 해야 되느냐? 물가를 안정시켜 이제 화폐를 발행해가지고 근데 그 화폐 가치가 너무 떨어지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야 되니까 중앙은행이 발권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화폐 제도나 이런 것들이 잘 돌아가서 그 영국의 경제가 잘 성장하도록 완전 고용을 이제 상태를 만들도록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화폐 발행을 하는 거고 그리고 그러니까 금융국을 분리시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시중은행들을 중앙은행이 감독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거고 그다음에 금융위기가 발생됐었을 때 최종 대부자 역할을 해가지고 금융위기를 방어하게 되는 이 5가지의 중앙의 목적과 역할이 제정된 거죠. 그래서 요것만 보더라도 저희가 이제 크립토에서 만약에 우리가 그 금융을 하겠다. 그리고 뭐 중앙은행적인 역할을 하는 크립토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제 그 시스템 안에서 이 5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물가 화폐를 잘 건전하게 잘 발행을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것이 그 생태계에서 어떤 그 부가가치를 잘 창출할 수 있는 것들을 지원하는 그런 제도여야 되는 거고 그리고 화폐를 어떻게 발행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에 대한 원칙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금융 안정을 시키는 어떤 그런 조치들은 무엇인가라는 부분들 그다음에 이게 시스템이 위기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복원시킬 거냐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때는 당연히 이제 법과 제도 뭐 이런 것들이 중요했을 거고 이제 블록체인은 크립토 같은 경우에는 뭐 코드 그리고 합의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해지겠죠. 좀 이게 자리 잡고 그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화폐제도 그 금본위 제도가 자리 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중앙은행이 보유한 만큼 금을 보유한 만큼 화폐를 발행하자. 이게 이제 금본위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금만큼만 화폐를 발행하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화폐가 부족하게 되니까 이제 경제 위기나 이런 것들이 발생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전쟁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각 국가들이 전비 조달을 하기 위해서 이런 원칙들을 좀 이렇게 무너뜨리면서 이제 화폐를 많이 발행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나타났고요. 미국에서는 대공황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나타났고 미국에서는 이제 대공황을 극복하고 2차 세계대전을 승전을 하게 되면서 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제 금융 질서를 국제 무역과 금융 질서를 어떻게 정착시킬 걸까라는 것이 이제 브레튼 우즈 체제입니다. 그래서 필 은행법 그다음에 이제 브레튼 우즈 체제 이게 이제 두 가지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거죠. 브레튼 우즈 체제는 뭐냐면은 미국 달러화를 기축통화로 하는 금환 본위 제도를 실시하는 건데요. 어, 금 1온스에 35달러로 고정시키고 그 위에 다른 나라의 통화는 달러에 고정시키는 고정환율 제도입니다. 그래서 금본위 제도가 딱 그 뼈대가 되는 고정환율 제도가 이제 브레튼 우즈 체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아까 얘기했었던 대로 그러니까 전 국제 금융 국제 화폐 질서가 어떤 목적을 가져야 될까요? 그럼 경제 성장을 지원을 해야 되고 교육을 뭐 촉진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신흥국들을 진흥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화폐 발행이나 이런 것들을 안정시켜야 되고 금융 안정을 해야 되고 문제가 생겼을 땐 구제 금융을 해야 되고 이런 것이 똑같이 국제 금융 질서에서 요구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때 그 국제 통화 체제로 통화 가치 안정, 무역 진흥, 개발도상국 지원을 목적으로 하면서 환율을 안정시키는 것이 이 브레튼 우즈 체제의 목표였고 요때 이제 각국 중앙은행들이 각자 설립되게 되고 세계은행 IMF가 설립돼서 국제 금융 질서를 다루게 되게 되는 거죠. IMF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각국의 그 화폐 발행, 그다음에 금융 감독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세계은행 같은 경우에는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그 펀딩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IMF 같은 경우에는 국제 금융에서 디폴트가 나타나게 됐었을 때, 금융위기가 나타나게 됐었을 때 해결해주는 그런 메커니즘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한 30년 정도가 흘러고 나서 이제 20세기 중후반이 되겠죠. 요때부터 또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요때가 이제 화폐는 2.0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데 트리핀의 딜레마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미국의 트리핀이라고 하는 거는 미국의 경제부 재무부 장관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글로벌 기축통화 달러화는 딜레마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유동성 문제와 신뢰성 문제의 양자의 딜레마를 갖게 된다. 전 세계 그 경제가 활동이 촉진이 되고 그 무역이 확대되게 하려면은 달러화는 많이 풀려졌고 유동성이 좋아져야 해서 많이 풀려야 되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미국의 그 이제 그 화폐 가치가 계속 떨어지게 되는 많이 필요한데 화폐 가치가 계속 떨어지게 되는 그 딜레마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제 트리핀 딜레마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1970년대 그리고 이제 그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죠. 미국이 무역 적자, 재정 적자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너네가 보유하고 있는 금보다 더 많은 달러를 발행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이제 것들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이제 1971년에 그때쯤에 이제 프랑스에서 미국에게 금 태환을 요구했고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달러만큼 금을 내놔라라고 이제 프랑스에서 요구를 했는데 그것을 중단하는 조치를 하게 되는 거죠. 닉슨 대통령이. 그래서 1970년대가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분기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태환을 안 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게 되니까 달러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게 되겠죠. 달러 가치가 급속하게 떨어지면서 전 세계 인플레이션이 그때 이제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제 킹스턴 체제였는데 고정환율 제도가 되면은 뭐냐면 그 브레튼 우즈 체제는 고정환율 제도였죠. 고정환율 제도가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환율 제도가 안정적이지만 국제 수지가 조정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어떤 이제 국가가 국제 무역이나 이런 것들이 더 안 좋아지게 됐었을 때는 그 통화 가치가 떨어져 가지고 가격 경쟁력이 생겨서 다시 한번 이제 그 무역을 회복시키는 그런 이제 그 경제 안정 메커니즘이 나타나게 되는데 고정환율 제도에서는 안 나타나잖아요, 그게. 그래서 이제 환율 제도를 변동 환율 제도로 고칠 필요가 있다라는 필요에서 이제 킹스턴 체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킹스턴 체제는 변동 환율 제도로 가는 고정 환율 제도에서 변동 환율 제도로 가서 어, 가는 그런 조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쌍둥이 적자가 나타나게 되고 독일이나 뭐 일본의 거대한 무역 적자, 미국의 무역 흑자 그리고 미국의 상태가 안 좋아지게 되자 이제 플라자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르크화와 일본 엔화를 이제 정치적으로 평가 절상시키는 경제적인 메커니즘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평가 절상시키는 그런 조치가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1990년대 요때 들어서 이제 제 생각에는 화폐 전쟁이 2.5 국면으로 가게 되고 요때가 이제 기축통화 경쟁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유무역과 경제성장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고 미국만큼 유럽, 독일, 그다음에 일본, 중국 뭐 이런 부를 부상하게 되면서 달러만이 기축통화가 돼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금융적인 패권 정책이 나타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1995년에 중국 WTO 가입하게 되면서 이제 중국 고도 성장하기 시작했고 1999년에 어, 그 유럽 연합이 유로화를 도입했죠. 공동 통화인 유로화를 도입해서 이제 규축 통화의 어떤 경쟁 체제가 나타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1세기가 들어서 아, 이제 그 2008년,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나타나게 됐고 리만 브라더스 파산하게 되면서 미국의 그 중심에 금융 시스템이 굉장한 위기가 나타나게 됐고 그 이후에 결국 이제 전 세계적으로 제로 금리, 양적 완화, 유동성을 좀 막대하게 푸는 그런 조치가 나타나게 됐고 그리고 이제 2020년에 코로나19 팬데믹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경제 봉쇄가 되고 금융위기가 나타나게 되니까 다시 한번 제로 금리와 양적 완화 정책으로 빠르게 복귀된 그런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1990년대부터 21세기까지 그 지금까지 뭐 이런 이제 변화가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화폐 전제 3.0은 뭐 어떻게 될까라는 부분들은 이제 제가 한 200년의 역사 이런 것들을 이제 짚어보게 되면서 나름대로 한번 이제 조망을 해본 것인데 지금 그 19세기, 20세기의 자유무역, 시장경제, 자본주의 통화와 금융체제는 결국은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됐죠. 이제 금 본위제에서 시작을 해서 달러 본위제가 됐고 그다음에 음, 실물 거래 통화 본위제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이제 그 석유라든지 에너지라든지 뭐 반도체라든지 뭐 상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리고 또 다른 뭐 그 재화 서비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무역의 거래를 잘 서포트할 본위제가 필요한 거죠. 그 달러가 달러보다는 유로화로 조금 더 그다음에 쓰고 그다음에 뭐 위안화도 쓰고 뭐 이런 어떤 이제 그런 변화들이 나타나게 된 거죠. 21세기 들어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촉진하는 그 아주 그 펀더멘탈한 근간은 결국 이제 자유무역, 시장경제, 자본주의 통화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그래도 여전히 뭐 유로화나 그 유로화나 아니면은 그 위안화, 뭐 중국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달러 기축 통화 도전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국 중심이 강하다. 왜냐하면은 미 연준과 월스트리트 중심의 통화 금융 체제가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좀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금융위기가 있었을 때, 또 국가 외환 위기가 있었을 때, 결국은 이제 달러의 유동성을 구제금융하게 하는 조치잖아요. IMF가. 그렇게 되면서 어떤 일들을 시행을 하게 되냐면은 어, 미국의 그 자유무역주의, 시장경제, 자본주의, 그다음에 금융이 백그라운드 되는 그런 제도를 이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1997년, 8년에 6년, 7년에 외환위기를 받았었을 때 이제 외환 그 IMF 구제금융을 받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미국식의 그 제도가 한국에 강력하게 요구받게 되는 거죠. 뭐 민영화라든지 아니면은 또 민영화라든지 뭐 자유시장 개방이라든지 이렇게 좀 그 미국 중심의 시장 친화적인 조치 뭐 이렇게 이제 이식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워싱턴 컨센서스라고 하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세계은행, IMF 이게 다 워싱턴에 있어요. 본부가. 그래서 그 위기를 겪은 국가들에 대해서는 구제금융을 하게 되면서 그 미국이 요구하는 미국 중심의 서구의 그 자본주의가 요구하는 그런 제도를 이제 그 구제금을 받는 국가들한테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게 하는 거죠. 뭐 재정 건전화라든지 뭐 그리고 뭐 지금 여전히 이제 그
월스트리트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결국 어느 국가에서 처음에 이제 그 경제 성장을 초기에 시작을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은 그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이 관리 감독하는 체계 그리고 월스트리트가 지원하는 그 체계에 이제 그 자금 지원을 받는 것으로 시작되는 거거든요. 물론 뭐 유엔이나 뭐 세계은행 이런 것들이 있게 되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것들이 경제 성장의 첫 걸음으로서 이제 이식이 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 이런 이제 미국 중심의 어떤 그 금융 무역 질서에 대해서 뭐 유로화나 위안화가 도전하고 있는 정도인데 유로화 같은 경우에는 한번 좀 뭐 좌절되는 것이 있고 위안화 같은 경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 도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200년 된 그런 제도인데 달러 중심의 기축 통화나 이런 것들은 전 세계 자유무역 시장 경제 자본주의 이런 것들이 계속 서스테이너블하게 유지되도록 그다음에 전 세계 경제가 이렇게 잘 순환되도록 성장을 지원하도록 하는 데는 한계가 분명히 있어 보인다 지금 그런 게 있어 보이고 어, 그다음에 이제 뭐 디지털 경제라든지 뭐 크립토라든지 뭐 이런 이제 파괴적인 그런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뭐 이런 부분들을 담고 있지 못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의 그 글로벌 경제 통화 금융 시스템은 이제 개혁이 불가피해 보인다라는 것들이 이제 저의 조망이 되는 거고요. 기존의 이제 자유무역 시장 경제 자본주의 이런 것들을 서포트하는 것과 동시에 어, 디지털 또는 크립토 뭐 이런 것들이 창출되는 가치 생태계를 지원하는 어, 지원하는 그런 개혁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전통적인 통화 금융 시스템도 그것을 고려하게 될 것이지만 이제 블록체인이나 크립토 같은 것들이 저는 판도라의 상자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어떤 혼란들이 있게 되지만 결국 이 크립토나 이런 것들로 자금 조달을 해서 거래소에 상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엑시트도 하고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는 뭐 디파이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것은 하여튼 이것을 어떻게 이제 지원을 할 것이냐. 탈중앙화된 어떤 그런 시스템, 그다음에 그 전통적인 뭐 국가라든지 은행들이 이것을 어떻게 포섭을 할 것이냐, 아니면 내버려 둘 것이냐라는 어떤 이제 그런 개혁이 불가피한 상태가 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 주목할 만한 이제 제 생각이 금융 네트워크로는 핀테크, 그러니까 금융 기업들이 테크를 도입하면서 이제 국가 측면에서는 이제 CBDC,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를 도입하게 되는 하나의 그 금융 네트워크. 두 번째는 이제 테크핀과 디지털 금융, 그러니까 그 기술 기업들이 파이낸스를 도입하게 되고 이제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하게 되는 이제 그런 네트워크.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크립토와 디파이. 그래서 이제 크립토로 이제 금융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고 그다음에 디파이와 같은 그런 다양한 금융 서비스 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새롭게 나타나는 금융 네트워크가 있을 거고 여기에 뭐 이제 뭐 NFT라든지 뭐 다양한 것들도 나오고 있죠. 예. 그리고 뭐 이 세 개만 뿐만 아니라 뭐 새롭게 나타날 무언가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200년의 역사를 봤었을 때 이제 미국 중심으로 달러화가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편하게 잘 기능하는 어떤 그런 체제에서 요 영향력이 앞으로는 조금 더 축소되고 뭐 유로와 뭐 중국 이런 쪽들이 도전하는 어떤 그런 이제 전통적인 관점에서 나타나는데 이런 변화를 보게 되면서 금융기업도 변할 것이고 그다음에 중앙은행도 변할 것이고 그다음에 테크 기업도 변할 것이고 이제 크립토 생태계도 나타나게 될 것이고 이런 이제 금융 네트워크가 나타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요약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이제 요약한 차트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금 가격입니다. 금 가격. 1920년대부터 금 가격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영국에서 이제 그 필은행법을 통해서 나타난 이제 금융 체계, 금 본위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달러 같은 경우가 그 금 가격에 고정된 그런 형태가 이제 쭉 진행이 되다가 1, 2차 세계대전 나타나게 되고 브레튼 우즈까지도 이제 고정이었죠. 그래서 쭉 1 온스에 35달러로 고정돼 있었으니까 쭉 가다가 1970년대 변동 환율 1970년에 이제 닉슨 대통령이 금태환을 중지시키게 되면서
달러는 약해지게 되고 금 가격은 오르게 되는 거죠. 그죠? 달러 통화 가치 떨어지게 되고 이런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트리핀 딜레마가 나타나게 되면서 고정 환율 제도에서 전 세계는 변동 환율 제도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뭐 엔화라든지 마르크화라든지 뭐 이런 이제 또 다양한 통화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 이제 환율이 변동하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1990년대 들어서 그 유로화가 출범이 돼서 이제 유로화가 나타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위안화도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경쟁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제 21세기 들어서 그러니까 미국이 쌍둥이 적자 상태로 가게 되면서 달러 가치가 계속 떨어지게 되고 금가격이 계속 올랐죠. 그래서 여기 계속 오르는 이제 그런 변화들이 나타나게 되고 달러 가치의 신뢰성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의문이 나타나는 가운데 글로벌 금융위기가 나타나게 됐고 이제 크립토 자산이 출범을 하게 됐죠.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보면 뭐 유럽 재정위기도 있었고 중국에 대한 어떤 재정위기도 중국의 어떤 금융위기를 걱정하기도 했고 그리고 미국의 금융위기도 있었고요. 다양한 이제 금융위기들이 나타나고 있고 지금은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잠복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앞으로 제가 보게 되면은 음, 결국은 이제 통화 가치나 금융 제도를 어떻게 안정화시킬 것이냐라는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이고 어, 통화 가치를 안정화시키는 어떤 그런 개혁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면은 뭐 금 가격 상승은 멈추겠죠. 금 가격 상승은 멈출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거는 좀 스테이블할 거라고 보여지게 되고 이런 개혁이 아주 이제 잘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통화 가치는 안정적이게 될 것입니다. 안정적으로. 네. 근데 지금 변동성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워킹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암호자산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본연의 어떤 가치 생태계를 서포팅하는 이제 그런 가치를 찾는 가운데 이 거대한 그 시장을 서포팅하는 이제 하나의 네트워크가 될 것이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조금 한 발표를 이 정도로 조금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뭐 각자 조금 생각하시는 의견들을 나눠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는 뭐 20세기 시장경제 자본주의 통화금융 체제의 한계는 무엇일까? 그리고 21세기 블록체인 시스템과 크립토 금융이나 그다음에 또는 다오의 역할은 무엇이 될까? 여기에 대해서 각자가 생각하시는 부분들을 조금 나눠 보시면서 이 세션을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임동민 이카노미스트. 교보증권을 이제 하셨어도 이카노미스트인 거는 숨길 수가 없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아, 혹시 플로어에서 여기 오디언스에서 질문 있으신 분 예, 예, 해주시면 예, 김기훈 교수님. 예. 예, 국제금융을 제가 전공한 사람으로서 그 국제금융 전체적인 에, 큰 흐름도를 이제 잘 정리를 해주셔서 고맙고 수고를 하셨습니다. 한 가지 이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최근에 동양이 그 미국하고 러시아의 전쟁이 되면서 원래 이제 미국 달러 체제가 점차 약화되고 있다고. 이제 80년대에는 일본 엔화가 국제 통화를 하려고 하다가 미국의 힘에 의해서 플라자 협정에 의해서 이제 무산됐고 중국에서도 위안화를 국제 통화를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번 시도를 해서 AIB 은행이라든가 이제 1대1로 정책을 해서 이제 그 달러화에 대한 그 결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위안화를 그 국제 통화로 시도를 했는데 이제 그것도 미국의 견제에 의해서 그렇게 크게 성공을 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상황이 국제 통화의 결제 통화 비중이 달러의 결제 통화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요인이 이제 그 달러의 그 점차적으로 달러 중심 체제를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요인 중에 하나는 이제 아까 설명드린 대로 비트코인이라든가 이와 같은 그 크립토 자산이 이제 그 성장하게 되니까 이제 이 각 국가들이 이제
달러에 대한 결제 비중이 점차 들어서 달러의 힘이 점차 약화되는데 최근에는 이제 금값이 많이 그 상승 대체되도록 달러에 대한 대체제로서 금값이 많이 올라가니까 유럽의 은행 중앙은행들이 금의 보유를 한 거에 대해 상당히 큰 자산 가치가 올라가고 있는 데 비해서 우리나라의 한국은행은 김중수 총재가 금값이 많이 떨어질 때 금 보유를 못하게 해가지고 지금 금 보유가 거의 그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달러의 그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그다음에 디지털 자산이 점차 이제 강화되고 있는 그 점차 시스템이 변화되고 있는 힘이 이제 점차적으로 달러 약화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이제 달러의 힘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CBDC라든가 이와 같은 것을 계속 이제 추진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시스템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오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이 크립토 자산이 어느 정도까지 앞으로 이게 달러의 힘을 대체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건 한번 좀 그 코멘트에 한번 말씀을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자, 말씀하세요. 잘 들리십니까? 예, 잘 들립니다. 예. 아, 네네. 어, 글로벌 교역 금융의 백본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교역 부분의 백본 같은 경우에는 어, 그 근본이 때는 금이었고요. 그리고 1970년대 이후부터 이제 변동환율 제도가 됐었을 때부터는 결국은 그 무역 흑자거든요. 그러니까 금이 없어도 무역 흑자를 낼 수 있으면 그래서 무역 흑자를 통해서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으면은 그것이 이제 어, 글로벌 교역 금융의 백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김중수 총재님의 생각은 그렇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뭐 금을 보유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중앙은행이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무역의 백본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계속적인 무역 흑자를 통해서 달러를 유입시킬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다 보니까 뭐 금을 보유하는 것보다는 이 체제를 계속 유지 강화시키는 게 좋다라는 이제 그런 판단을 하셨던 것 같고 뭐 그런 판단 같은 경우에는 벌써 이제 한 십몇 년 전이 됐네요. 그러니까 십몇 년 전 상태라고 한다면은 그것이 뭐 어느 정도 이제 뭐 설득력이 있는 선택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처럼 이제 그 무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재편이 나타나고요. 밸류체인의 재편이 나타나게 되고 어느 국가도 무역 흑자를 계속 이렇게 유지하기 어려운 그런 상태가 됐었을 때 됐었을 때 이제 백본은 다시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그때 백본이 지금 이제 선택하는 거는 중앙은행들이 이제 또 금을 선택하는 거죠. 우리의 그 통화 금융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백본으로서 금을 안전장치로서 또 이제 보충을 하는 이제 그런 선택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은 과거로 회귀하는 겁니다. 예, 과거로 회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왜 그러면 근데 이제 중앙은행들이나 국가는 왜 그런 조치를 해야 되느냐? 왜냐면은 이렇게 됐었을 때 국제 무역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이 백본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서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그 국가의 통화 가치가 급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화 가치가 급락하게 되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발생이 되게 되고 그 거시경제 상태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가 되니까 정말 그냥 그 국가의 거시경제가 무너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백본을 갖추려고 하는 그 노력을 해야 됩니다. 네, 그 백본을 갖추려고 하는 노력. 그래서 이제 기존의 어떤 그런 선택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그렇죠. 중앙은행이 금을 보유한다거나 아니면은 그 건전 재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화폐 가치가 그 통화 가치가 유지될 만한 어떤 그런 이제 경제적인 노력들을 계속 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무역 흑자를 낼 수 있는 그런 경제의 그 튼튼한 국가 경쟁력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유지해야 되는 그런 노력이 하나가 있을 수 있고, 하나는 새롭게 나타나는 그 시스템 상에서 우리가 어떤 경쟁력을 가질 것인가 라는 부분들이 이제 새로운 기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디지털 금융이라든지 크립토 금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굉장한 하나의 그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감히 이제 그게 어느 정도가 될 것이다라는 부분들은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 정도의 어떤 그 구도를 가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답이 되셨나요? 김기훈 교수님? 네, 예, 잘 답변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이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러시아를 스위프트에서 이제 빼고 이제 제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이게 결제 시스템이 그 잘 돌아가는 건재한 이유가 이게 스위프트에서 러시아를 배제를 했는데 이게 중국 중심으로 이게 크립토란 비트코인으로 이게 결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미국이 제재를 해도 러시아가 잘 버티는 거다. 이제 지금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크립토 자산이 를 통한 그런 러시아가 원유 수출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 그 결제 시스템이 크립토를 가지고 활용을 하니까 미국이 달러를 결제를 못하도록 스위프트 배제를 해도 건재하게 돌아간다 이거죠. 지금 현재. 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이나 코멘트 해주실 분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손 들었네. 손 들었네. 예, 예. 손을 잘 드셔. 하는 거를 보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이거 예, 좋은 기능인데. 예,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이제 전통적인 화폐와 금융 입장에서 암호화폐를 이제 일단 바라보시고 이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뭐, 이제 어떻게 이제 화두를 던지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게 화폐라는 말이 붙었지만 암호화폐는 화폐의 성격과 주식의 성격, 여러 가지 성격을 갖고 있고 결정적으로 그 중앙은행 화폐랑 차이점은 중앙은행 화폐는 말씀하신 다시피 물가 안정 그리고 가치 안정성이 되게 중요한데 암호화폐는 가치 안정적이면 대부분 죽은 코인이 됩니다. 가치가 올라가지 않으니까 투자 가치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USDC 같은 경우도 사실은 시총이 뭐 전 세계 몇 등 하지만 그게 만들어진 가치가 아닙니다. 그 사용자들이 다 못 내가지고 그거 이제 연금에 투자하고 뭐 이렇게 해서 어쨌든 디파짓을 했고 그리고 그거를 대신 이제 발행해준 일종의 그 담보를 제공하고 코인을 가져간 거라서 그 경제적인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 게 별로 없어요. 물론 이제 그거에 의해서 그 이자를 먹는 거고 그 USDC 거기서 뜨는 이제 뭐야 사용자는 이제 그걸로 쉽게 이제 송금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어떤 경제적인 효용을 조금 얻는 거지 그 시총만큼의 가치를 만든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국가에서 가장 목표로 하는 중앙화폐의 핵심 가치 안정화랑 암호화폐의 핵심 가치 그러니까 어떤 가치 생성 이거랑은 전혀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일단 우리가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 암호화폐가 이제 화폐보다는 주식의 성격이 같는데 주식은 배당금이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배당금이 없습니다. 대신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게 양도 수익이고요. 대부분. 요즘은 이제 스테이킹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배당금 비슷하게 그리고 투표를 해서 권리를 가져갈 수 있고 그런 게 강화되고 있어요. 결국은 뭐냐? 암호화폐 발전 방향은 주식이라는 겁니다. 근데 정말 주식처럼 하면은 다 잡혀가고 이제 증권이 돼버리고 이래서 두들겨 맞고 그러니까 그쪽으로는 못 가면서 피해가면서 주식의 성격을 강화해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들한테 이익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주식은 결국은 그게 어떤 주식이든 거래가 활성화되고 뭔가 활발하게 경제가 발생을 하고 부가가치가 나와야지 거기서 수익을 얻는 거잖아요. 우리가 상품도 부가가치를 많이 만들기 때문에 그만큼 수익을 가져가듯이 얘도 이제 그런 형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5가지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이 암호화폐에서 어떻게 대응될지. 일단 물가 안정은 암호화폐 내에서도 물론 화폐를 실제 뭐 서비스를 구입하고 하는데 쓸 때는
부실해요. 부족해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을 쓰는데 USDC 같은. 그래서 그런 경우에 어떤 이제 스테이블 코인들이 이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되고 이제 여러 가지 뭐 블록체인별 스테이블 코인이나 아니면 다른 형태의 스테이블 코인이 필요한데 일단 테라 루나는 실패했어요. 그거는 담보물 없이 그냥 순수하게 가치를 만들었는데 이게 다 뻥튀기였던 거죠. 그래서 일단은 저는 그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잘했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쉽지 않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권도영은 그 사람이 잘못한 작은 것 빼고는 굉장히 이제 억울하다. 그러니까 어떤 단점을 찝어내 가지고 이렇게 처벌해서 뭐 50년형 이게 나눈 거고 실제로는 그 방식은 제대로 구현했으면 굉장히 탄탄한 거가 됐어요. 왜냐하면은 원래 달러는 가치가 없는 거였잖아요. 그럼 우리가 화폐 다 또 그 의미가 없는 가치가 내재 가치가 없는 건데 원래 금태환해 가지고 보장이 된 거였잖아요. 왜 그 수많은 경제학자가 금태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나요? 그거는 통화 가치라는 게 안정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금태환했지만 금태환 없애도 잘 돌아갔잖아요. 오히려 그게 되게 경제적으로 효용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경제가 받쳐주는 화폐는 굉장히 안정적일 수가 있어요. 지대로 경제가 잘 돌아가는. 그러니까 테라루나도 그 경제를 잘 발전시켰다면 모르겠는데 맨날 그 서로 거래해가지고 그냥 거품만 자꾸 커지고 빠르게 너무 과열이 돼서 그랬던 거지. 아마 권도영도 제대로 하고 있었다면 그런 걸 탄탄하게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었다고 보고요. 실제로 이제 그걸로 뭐 편의점에서 물건도 사고 이렇게 했으니까 분명히 그렇게 목적으로 하긴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물가 안정도 이제 측면도 필요하지만 이제 물가 안정이 가장 중요한 그 중앙화폐랑 이 블록체인에서는 거래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위한 보조적인 수단으로서 스테이블 코인인 거고요. 완전 고용은 당연히 이제 도움이 되는데 그게 통화량을 조절하는 게 아니라 이 블록체인이 뭔가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면 그럼 그게 바로 경제 활성화, 노동, 고용에 기여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화폐 발행 대신에 여기서는 이제 주식 발행, 국가가 화폐 발행하듯이 여기서는 주식 그리고 회사가 주식 발행하듯이 그런 게 이제 생태계 발전에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거지 통화량 조절보다는 그런 거고. 그다음에 금융 안정 및 감독을 위해서 또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핵심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안정적인 거는 법정 화폐를 담보로 해서 발행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법정 화폐를 담보로 해서 발행하게 되면 결국 통화 정책의 핵심은 여전히 중앙은행이 틀어주고 있는 거고 전국민적인 일상적인 거래는 CBDC가 됐던 법정화폐가 됐던 법정화폐가 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암호화폐는 나름대로의 그 자기들 그 에코시스템 그거를 발전시켜서 경제 창출을 하는 게 목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최종 배부자 역시 해당 사항 없고요. 이게 제 의견입니다. 아주 그냥 조목조목 다 들어가지고 화폐 경제학자처럼 말씀하셨어요. 이게 크립토가 좀 재밌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크립토 자산의 성격을 말씀해 주신 대로 정의하기 어렵죠. 정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좀 생각해 보는 거는 크립토의 자산의 성격은 말씀하신 그 자본의 성격이 있고요. 자본이 그 가치를 계속 위험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가치가 생기는 것에 보상을 받는 그런 자본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화폐적인 성격도 있는 거죠. 그리고 교환의 맥으로 쓸 수 있는. 그리고 이제 그 자산적인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크립토는 상품성, 화폐성, 증권성이 다 있습니다. 상품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중요한 그 필요가 결국 이제 사람들 내지는 뭐 크립토에서 노드가 될 텐데 이런 사람들의 필요가 되겠죠. 즉 필요하면 상품성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뭐 석유 같은 것이 상품이고 그다음에 곡물 같은 것이 상품이 있듯이 금도 상품이죠. 그래서 그런 성격도 있고 그다음에 화폐성도 있죠. 비트코인이나 그 크립토를 가지고 화폐로 쓸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화폐성 같은 경우에는 화폐적인 기능을 조금 더 그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교환의 매개 가치 척도의 기준, 가치정의 기준 이거 동시에 다 만족시키려면은 변동성은 조금 축소되는 필요가 그래야지 이제 화폐를 좀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증권성 같은 경우에는 또 말씀하신 대로 그 수익 배분이나 그다음에 성장이나 뭐 이런 것들 할 수 있는 이제 증권성의 그런 동시에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크립토를 가지고는 뭐 상품, 화폐, 증권의 어떤 그 목표를 갖고 있는 프로젝트를 동시에 할 수 있다. 그 이제 잘 짜고요.
그리고 이제 투자에 있어서는 제가 굉장히 좀 획기적이라고 보는 건 뭐 365, 24시간 거래할 수 있다는 거,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당연히 있는데, 제 생각에는 투자에 있어서 이 크립토의 가장 장점은 그 복리 투자로 듀레이션을 아주 빠르게 축소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채권, 뭐 예금, 적금 이런 투자 상품들이 사실은 이론적인 복리 투자를 만족시키는 상품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금을 투자하고 이자가 발생시키고 그것을 다시 재투자해가지고 또 그것에 대한 어떤 그 이자 수익을 얻고 이런 상품은 사실 이론으로는 존재하는데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근데 크립토는 그걸 만족시켜주죠. 크립토는 그걸 만족시켜줍니다. 이게 이제 그 복리 투자로 듀레이션을 굉장히 좀 빨리 축소시켜서 엄청난 좀 마켓 캡스를 빨리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 원금 회수를 굉장히 좀 빠르게 듀레이션을 축소를 시켜서 새로운 위험을 감수하게 되는 어떤 이제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게 되는 거죠. 투자라는 거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새로운 이제 그 모험을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위험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크립토에서는 어, 이론 실제에서 모두게 가능해지는 거죠. 그런 성격에 맞는 거라면 크립토가 굉장히 적합할 수 있겠죠. 네. 예. 코멘트에 대해서 답변을 또 하시고 또 코멘트를 또 하셨습니다. 혹시 또 현장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제가 말씀, 이 제목을 이제 21세기 화폐 전쟁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난 무슨 전쟁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전쟁 많이 얘기 안 하셨는데 무슨 얘기, 어떤 전쟁을 얘기하시려고? 경쟁이요. 경쟁. 그러니까 달러화와 그다음에 뭐 위안화, 유로화, 그다음에 크립토 간의 그 경쟁을 좀 약간 전쟁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을 들게 그냥 막 그냥 추측으로 달러와 그 크립토와 전쟁이 있지 않을까 하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혹시나 네. 그런 전쟁이 일어난다면 진짜 G7 국가들이 모여 앉아서 또 이런 얘기 들었어요. 실제로. 이 크립토 다 이게 불법 만들어 버리자. 그게 뭐냐면 자기네 아성을 달러의 아성을 그냥 들어오는 것 같아. 이 위협을 느껴.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까? 이 기존 화폐 세계에서. 느끼지 않을까요? 지금 테라루나나 그다음에 FTX나 뭐 이런 것들 사태를 보면서 느낄 것 같은데. 그거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우리를 이 전통을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뿐만 아니라 이 전통을 굉장히 위태롭게 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그러면 크립토가 네. 힘들고 크립토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근데 이제 뭐 이제 그 크립토 같은 경우에는 지금으로 봤었을 때는 굉장한 마이너리티고, 굉장한 마이너리티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큰 메이저리티에 도전하는 거잖아요. 네, 이상래 고문님 하신 말씀 있으신가요? 제가 질문 겸, 아니면 제 질문 겸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디지털 경제, 데이터 경제, 그리고 기존 금융과 디지털 경제는 연결 융합되는 건 뭐 명확한 것 같아요. 아까 마이너스 제가 알기로는 전체 자산의 1%, 2%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이코노미스는 이게 비율이 제가 몇 년도에 몇 퍼센트까지 아마 그런 예측도 하셨을 것 같긴 한데 얼마큼 늘어나는 거 맞을 것 같은데 현재는 1, 2%밖에 안 되는 거 알고 있는데 얼마 정도 개인적 의견으로 좀 우리끼리 편하게 있으니까 얼마 정도 늘 것 같다 개인적 의견을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예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2,100만 개인데 만약에 이게 10만 부를 가면 전체 마켓 캡이 27조 달러가 되거든요. 21조 달러? 21조 달러인가? 21조 달러. 21조 달러. 그러면은 21조 달러면은 2,100조보다 훨씬 클걸요. 트릴리언하면 트릴리언. 도지 트릴리언 영어로 하면 30조. 트릴리언, 네, 2 트릴리언? 20조, 트릴리언. 20조, 네, 21조. 예, 이제 완전 효율형 분위기인데요. 21조면은 지금 중국의 GDP 정도.
제가 아는 거는 몇 년 전에 달러의 통화량이 20, 20 트릴리언인가 40 트릴리언인가 그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그 쿼티테이티브 이즈 후에.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도 그 정도로 가는 그러니까 거의 그런 수준이 그러니까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이렇게 로지컬하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비트코인의 마켓캡수로 어떤 경제 활동을 서포트할 거냐라는 그런 개념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러니까 21조 달러가 되게 되면은 뭐 전 세계 결제 수단에서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각자로 생각할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막 딱 해서 뭐 어느 정도가 될 것이다, 이거는 탑다운적인 관점인데 그건 누구도 알 수 없는 거고, 이게 바텀업 측면에서 이런 것들을 만약에 크립토 시스템으로서 새로운 가치 생태계를 서포팅하려면은 그 어느 정도가 될까? 라는 부분들을 오히려 역으로 가늠해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 오늘 또 정해진 시간이 다 다가오고 있어서 혹시 마지막으로 꼭 말씀하시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하시면 짧게 좀 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혹시 또 어나운스먼트를 하실 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고요. 혹시 임혜수 대표님 짧게 어나운스먼트 좀 해주실 수 있어요? 뭐 사실 이렇게 되게 중요한 자리인지 모르고 가벼운 내용을 준비했는데 일단 어 잠깐 이제 소감 되게 인상적이었던 거, 예를 들면은 이제 브레튼 우드 체제 얘기를 많이 하던 분들이 킹스턴 체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한 번도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킹스턴 체제가 좀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공부를 좀 해보게 됐고, 그리고 그 IMF나 이제 그 월드뱅크 이런 것도 이제 젊은 사람들은 그냥 기사에서 듣는데 이런 거에 시초가 이런 거 있었구나, 이런 거 좀 많이 알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이런 소감이 있고, 그리고 오늘 뭐 어나운스먼트가 사실 특별한 건 아니고요. 그냥 저는 최근에 이제 많은 그 개인적인 상황을 변화를 겪으면서 이제 렐이라는 회사를 사실 완전 비트코인을 위한 회사로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위한 회사로 파생을 시키던 아니면은 비트코인을 위한 회사로 전환을 시키든 이런 좀 선언적인 활동을 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비트코인 코어 컨트리뷰터들이랑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에 들어가서 기여를 해보고자 이제 컨퍼런스가 조만간 열리는데 에너지를 많이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이너들 중에서도 좀 순수주의자라고 불리는 분들이 많이 오세요. 그래서 사실 월드랜드에 큰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들의 시각을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비트코인 커뮤니티도 이제 좀 세대 교체가 되면서 뭐 예를 들어서 크립토 웹3 이거는 다 쉿인데 이렇게 항상 시작을 해요.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하고 불시에 근데 재밌는 거는 네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나 시코이너 출신인데 여기 너네랑 얘기해도 돼? 라고 하면서 애들이 놀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인정할 거 인정하고, 그리고 심지어 최근 메인테이너 키를 받은 젊은 아시아계 여자도 이제 자기는 블록체인이라는 쉿으로 시작을 했다라고 인정하면서 실력으로 보여주면서 지금 메인테이너 키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시아계 여성이고, 메인테이너 이제 그 비트코인 모든 코어 개발자들이 깃허브에 커밋을 하면은 그거 권한을 주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비트코인 내부에서 전쟁에서 승리한 승리자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번에 오시니 이제 재밌게 한번 판을 또 만들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그 세틀라이트 이벤트 같은 거 하실 때 만약에 컨택을 주시면 제가 중간 역할을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티켓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컨퍼런스라든지 자유롭게 좀 토론의 장을 만드는 그런 취지로 더 약간 혁신적인 이런 걸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알려주시고요. 네. 공지도 좀 해주시고요. 네네, 제가 뭐 날짜랑 예. 오시는 분들의 그 프로필
성함이라도. 예, 제가 이따 저녁에 그 링크를 남겨드릴게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예, 그 정해진 시간이 이제 다 돼서 이제 마치고자 합니다. 예. 제가 한마디만 더 할게요. 예, 한마디. 예.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암호화폐 산업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임덕민 대표 포함해서. 자, 블록체인이 나온 목적이 뭐였죠? 중개인을 없애고 투명하고 신뢰성을 높이고 자동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 이건데 그러면 기존의 화폐, 주식, 채권은 엄청나게 많은 중개인들이 끼고 있어요. 그리고 비용도 적지 않죠.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먹여 살리는 비용이 결국은 다 수수료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그런데 화폐, 주식, 채권은 그냥 전산화만 됐지 여전히 그렇게 그 중개인들이 많이 껴있는 이러한 시스템이 굉장히 원시적이잖아요.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크립토의 장점을 활용해서 그거를 대폭 효율화 할 거냐, 그리고 어떻게 더 사고도 덜 나고 신뢰 있게 만들 것이냐, 이게 핵심 주제가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면 이제 블록체인은 기본적으로 투명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할 수는 있겠지만 아직 제대로 해결을 못 했고요. 그래서 만약 이제 그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그러면은 기존의 화폐, 주식, 채권, 물론 화폐는 CBDC로 가야 될 거고 주식이랑 채권이나 이런 것 권리를 나타낸 증서들이 다 블록체인으로 가야 되지 않냐는 거죠. 그러면 가지 못할 이유는 또 뭐가 있느냐? 저는 그게 궁금하거든요. 뭐 때문에 가지 못할까? 예. 가지 못할 이유가 없고 더 좋으면 다 바꿔야죠.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답변 하나만 해도 될까요? 예. 답하시죠. 일단 제가 그 비트코인 연구회에서 한 2년간 토론하면서 항상 나왔던 얘기가 정말 비트코인은 그 중개자라는 거에 대해서 정말 부정적인 거냐, 그러니까 중개자가 반드시 이 금융 시스템에 없어야 되는 게 맞는 거냐라는 질문을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백서에도 그대로 이제 인트로덕션에 나와 있거든요. 그 상황이 명확해요. 그 이제 서드 파티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는 그냥 그 글의 맥락상 신용카드사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일반 소비자와 벤더 간의 관계에 있어서 그 중간 역할을 해주는. 그래서 그 신용카드사를 말하는데 그 부분을 좀 추상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과대 해석이 됐다라고 좀 자체적인 결론을 내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좀 항상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완전히 투명해야 되고 그리고 제3자가 없어야 되고 이거는 좀 과대 해석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술적으로도 뭐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을 백본을 유지하고 있는 제일 중요한 네트워크가 P2P 네트워크인데 그 P2P 네트워크는 항상 이웃을 이뤄서 이렇게 라우팅을 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어찌 보면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지만 뭐 밴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이제 뭐 중개 아닌 중개를 하는 거라고 좀 생각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트코이너들은 결국에는 그 자유주의의 가치를 프라이버시라는 키워드로 압축해서 굉장히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프라이버시라는 키워드가 계속 살아있는 한 완전한 투명함보다도 개인의 어떤 어, 뭐, 비밀보다도 이제 그러니까 프라이버시를 갖출 수 있기 때문에 오픈 디스커션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의 방향은 굉장히 저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비트코인에서 중개인을 없애는 개념은 비트코인은 사실은 블록체인 1.0이고 사실상 경제를 별로 만들지 못했어요. 비트코인은. 실제로 거기서 돌아가는 게 뭐가 있냔 말이죠. 다 메인넷에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건 송금만 일어나고 나머지 서비스나 ETF나 이런 것들이 다 비블록체인 그러니까 오프체인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의 장점을 활용하지 못하죠. 그리고 중개자와 중개인은 분리를 해야 됩니다. 중개자는 소프트웨어일 경우에는 그 중개인은 아니거든요. 중개인이 들어가는 게 신뢰성 문제가 생기게 되고 비용 문제가 유발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개자가 아닌 중개인이 있는 게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트는 그 사람이 하는 일, 중개인이 하는 일을 코드화할 수 있어요. 비트코인은 그 코드화가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중개인을 만들 수가 없는데 얘는 코드화로 쓰기 때문에 그래서 거래소가 사람이 없어요. 디파이로 자동화 된단 말이죠. 비트코인은 그렇게 못 만들어요. 그래서 약간 좀 잘못된 인식을 또 이제 두 가지 포인트로 좀 반드시 잡아드리고 싶은데 일단 좀 그 타당하신 말씀 중에 하나는 지금 그 라이트닝 네트워크의 성장이 이제 지급 결제 수단으로서 쓰이면서 굉장히 많이 성공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21년도에 템루트라는 프라이버시 강화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이제 2021년 9월 기준으로 한 2년간에 최소 1200% 그 성장을 했고요. 실제적으로는 프라이버시 기능, 그러니까 프라이빗 채널 이런 것까지 추산하면은 최소 1000% 이상 성장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거를 심지어 라이트닝을 고안한 사람조차도 그 성장하는 방식이 그 어떤 중개적인 역할 때문에 결국엔 또 돈 많은 사람들만 큰 리퀴디티를 장악하고 그런 사람들만 어떤 라우팅 기능을 제공할 수 있고 이렇게 되니 L1에서 스케일링을 할 수 있는 그리고 L1에서 동작할 수 있는 심지어 L1 안에서도 코드가 있거든요. 스마트 컨트랙을 작성할 수 있는 O 코드가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코드 활성화나 혹은 이제 사이드 체인을 활용해서 이제 스마트 컨트랙 혹은 이제 뭐 대표적으로 심플리시티라는 언어가 있는데 그런 언어를 오랫동안 비트코인 이제 연구 단체에서 많이 개발해왔으니 그런 걸 한번 붙여보면 어떻겠느냐에 대한 안이 최근에 굉장히 많은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어쨌든 비트코인과 라이트닝 그 생태계는 전체 암호화 생태계에서 미미한 수준이고 스마트 컨트랙트가 안 들어가 대부분은 스마트 컨트랙트가 들어가 있는 생태계가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거죠. 현재 그렇게 발전을 이끌고 있고 앞으로도 혁신은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으로 해서 이끌어지는 거지 그거 없이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이유는 스마트 컨트랙트가 있어야지 신뢰할 수 있는 중개인 없는 중개사 시스템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인 거죠. 네, 이제 오늘은 마쳐야 될 시간이라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아주 오늘 훌륭하고 재밌는 디스커션을 많이 했는데 다음 시간을 또 기약하고 오늘은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디스커션이 필요하신 분은 우리 단톡방에서 올리시면 제가 또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서 제가 다 답변을 다 올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